그럼 다음 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교시 주제는 통합재건축에서의 감정평가인데요. 대화감정평가법인의 강무진 평가사님이 강의 맡아주시겠습니다. 평가사님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7대 기준위원장이랑 한국부동산업 정비사업 상담센터 전문자문위원을 역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 강사님께서 관리하신 재건축 사업장에서 온갖 풍파를 맞고 지금 7년째 육지에서 살고 있는 조합원 강무진 평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힘드세요? 안 쉬었다 가셔도 되시겠습니까? 저도 1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몸이 굳어서요. 몸을 좀 푸시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오늘 저희 교양학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도 보는데요. 굉장히 바쁜 마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빨리도 중요하지만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강의도 듣고 지식도 쌓고 그러면서 짚고 그죠? 하는 것도 다시 짚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도 여유롭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느리 가시고 저는 빨리 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도 감정원에서 저희 앞에 말씀하신 김학주 실장님하고 재건축사업단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원에서 한 20년 근무를 하고 2016년도에 퇴사를 해서 지금은 이제 대화감정평가법인에 와 있고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추정분담금 이런 강의를 국토교통부라든가 각종 지자체 그리고 그런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한 3시간짜리인데 앞에서 사업성 분석과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감정평가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감정평가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통합재건축에서의 감정평가. 왜 정비사업에서의 감정평가도 아니고 저렇게 제목에 통합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하게 되면 일반 한 단지, 동일 단지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그죠? 문제점,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 고민하시는 거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한국과 일본의 정비사업 재개발 특성에 관한 연구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 87년도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 번째 과제가 우리 재개발 사업구역의 실태조사, 거주 실태조사 이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쪽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지금 거의 한 3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도 어느 사업장을 가더라도 문제가 해결됐다 싶은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그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관련 법령과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경험한 그런 어떤 토대로 해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딱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각 단지별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다를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재건축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감정평가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재건축 사업에서 특히 관리처분에서 감정평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특히 통합재건축 관리처분에서는 감정평가에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건 굉장히 딱딱한 용어인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집값을, 그죠? 집의 가치를 화폐 단위, 가격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공산품,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상표에 적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집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고정성도 있지만 땅에 박혀 있지만 개별성이 너무 강해요. 아파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도 단지별로, 층별로, 위치별로 가격이 다 다르죠. 알고 계시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런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누가 가격을 딱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여러모로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사고 파실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 저희 재건축 사업할 때도 관리처분에서의 종전자산 평가가 얼마냐, 종자산 가격이 얼마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가격을 결정해줘야 돼요. 그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감정평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감정평가는 제도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저 같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의해서? 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노후도시정비법 같은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르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밑에 하위 법령이 있으면 하위 개별 법령에 의해 따르고 거기에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일반적인 감정평가 관련 법령인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그냥 복잡하니까 저희 특별법이라고 할게요. 저희 관련 법령을. 특별법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상 밑에 하위 법령에서 각 유형별 정비사업, 유형별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그 법령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정비법, 보통 정비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가실 거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이 저희 적용 법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적용 근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요. 감정평가 대상, 뭘 대상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기준 가치,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기준 시점입니다. 요 세 가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결정하는 법령이 바로 각 사업별 적용 법령이다. 이 기준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니까 당연히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늘상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이 높냐 낮냐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조합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높게 평가하면 좋나요? 당연히 낮게 평가하면 기분이 나쁘시죠. 그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리셨듯이 종전자산을 높게 평가하냐 낮게 평가하냐는 조합원님들 분담금에 하등의 영향을 안 미쳐요. 이런 한 점. 그럼에도 어떤 가치, 종전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적용 법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계 저희 도시정비 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저희 분당 신도시 내에서는 저희 특별법상 아마 제 생각에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으로 대부분 가시겠죠, 그죠? 물론 저쪽에 서현이라든가 기사 등등 단독주택이 있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어쨌건 간에 적용 법령은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희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특별법에서는 제14조에서 뭘 정하고 있죠? 특별계획 수립,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있죠. 근데 이 특별정비계획 수립은 저희 도정법에서의 8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에 의제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정비계획과 저희 특별정비계획과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정법에서는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을 추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업성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별로 추정을 해서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썽도 많고 탈도 많죠. 왜 그러냐면은 토지 등 소유자별로 이거를 산정을 해서 내보내게 되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종전자산도 불만스럽고 종호자산도 불만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가 사업에서의 최초의 단계인데 이때부터 말썽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장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만 통지가 되는 순간 사업이 멈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도정법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사업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올해 오는 5월 1일부터 토지등 소유자별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형별, 그냥 대략적으로 이 지역 얼마, 이 지역 얼마 이래서 유형별로 분담금을 통지를 하게끔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희 특별법 시행령 14조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정하는데 그 내용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토지등 소유자별 그죠? 추정분담금 산정과 그 산출 근거를 조합원들에게 토지등 소유자한테 통지하게끔 돼 있어요.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특별법은 아직 그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도시정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만간 그거에 대한 사안도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단계별로면 감정평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연하죠. 관리처분으로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그리고 조무자산 감정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정법에서는 그 개별 감정평가와 관련한 개별 근거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선정 방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또 하나가 기준 시점입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 대부분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그죠? 재건축 사업은 시장 군수가 1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합이 1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개 법인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합이 선정할 때에는 저희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 어떻게 하도록 총회 의결을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회 의결을 거쳐서. 근데 만약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선정해서 사업 업무를 진행했다. 라고는 어떻게 된다? 저희 정비법 137조에 의해서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 시점 관련해서는 종전자산 평가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니까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뭐 선도지구로 지정되신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뭐 선도지구라든가 기타 등등 특별정비계획 수립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조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접하시는 게 추정분담금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를 그죠? 토지등 소유자별 동의를 얻으시려면 당연히 이 추정분담금에 대한 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할 때 유의하실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게 사실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도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의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추상분담금 산정에서 분담금이나 기타 등등을 토지등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위 과장되게 동의를 올리기 위해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을 하지 말아라.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 만약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데 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뭐가 어렵습니까? 입증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손해배상을 입었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도시정비법에서는 어마무시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밑에 보세요.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더라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손해를 입은 것 같네 라고 판단이 되면 손해액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비사업을 저희 추진하는 임원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여기 보시면 거의 모든 부분이에요. 제가 사업자 분석을 하려면 일단 건축계획 나와야죠. 그죠? 건축계획 나오려면 용적률 나와야죠. 임대주택 부분 나와야죠. 임대주택 가격 나와야죠. 조합원 분양가 나와야죠. 일반 분양가 나와야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에 해당된다?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어디까지가 객관적인 근거를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도장 찍어서 딱 결과를 내놓으면 그것만으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준도 아직 실제로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종전 종자산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장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현실적이지 않지만 나중에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가장 조합원 간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종전자산, 종호자산은 조합원 분양가에는 분담금, 총 분담금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뭐에 영향을 미치느냐? 조합원 형평성. 조합원 간에 누구는 개발 이익을 더 가져가고 누구는 덜 가져가고라든가 이런 조합원 형평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뭐 이게 잘못되면 조합원 형평성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간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해 충돌이 생기면 관리처분 안 되고 그럼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면 그에 따라 사업성은 악화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 총 분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합원 관리처분에 있어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준가치가 뭡니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시행인가 계획 고시일 당시에 사고 팔리는 시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20억이에요. 20억으로 사고 팔리고 부동산에 가도 호가도 20억이면 과연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할 때 20억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뭐 이렇게 평균이라는 건 없지만 통계적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감적으로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한 뭐 시세의 60%? 70%?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돼요.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그나마 조금 높아서 조금 높게 한 뭐 90%? 90%라고 하니까 조금 막 인상 찌푸리시면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나면 이제 조합원님들 민원이 엄청 들어오죠. 야, 시세가 100인데 너 감정평가하면서 이게 뭐냐? 왜요? 너무 또 공부들 많이 하시니까 이런 저희 교육과정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관련 법령도.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돼 있지 않냐. 시장가치라는 건 시세인데 왜 시세가 100인데 90, 70%밖에 평가를 안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잘못했네? 라는 게 가장 큰 민원이에요. 종전자산 평가할 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에 샀는데 그걸 90에 평가해주면 조합원님들이 뭐 아무리 조합원 분담금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 저라도 안 좋죠. 저도 평가사지만. 그리고 저도 조합원으로서 제 종전자산 평가한 거 가지고 엄청 민원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오해라고 해야 되나? 오해라기보다는 저는 가장 그렇게 생각해요.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한 가지가 지켜져야 돼요. 뭐요? 조합원 간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됩니다. 잘 되면 다 잘 돼야 되고요. 못 되더라도 다 못 되면 돼요. 한국 사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옆에 사람이 나는 잘못됐는데 옆에 사람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나도 잘 되고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이거는 너무 땡큐죠. 그죠? 그리고 또 다 같이 못 됐어요. 다 같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 다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조합에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됐다? 이거는 안 되죠. 이거 관리성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지켜져야 좋은 조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종전자산 평가를 어떻게 하냐?
따라서 조합원 형평성을 유지시킬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됩니다. 가장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 시장에서의 가격, 이게 저희 감정평가에서 얘기하는 시장 가치랑 반드시 일맥상통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그냥 시세라고 얘기를 하면 이 시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부정하면 안 되죠. 벌써 우리 특별법 생기고 뭐 선두지고 지정하고 막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해요. 아닙니까? 가격이 안 오르면 이 사업 할 필요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에는 당연히 원본 가치, 감정평가사가 생각하는 종전자산 가치, 순전한 종전자산 가치에 개발이 당해사업을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 비례율에서 밑에 종전자산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종전자산 가치 평가는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뭘 결정한다고 했어요? 조합원의 출자 비율. 출자 비율은 왜 정해야 돼요? 당해사업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남잖아요. 우리 같이 출자했잖아요. 같이 출자. 그죠? 됐으면 개발이익이 나오면 이 개발이익을 우리 같이 투자한 사람끼리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가져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출자 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돼요. 얼마 내냐? 너 얼마 내고 시작했어? 넌 얼마 내고 시작했어? 이 출자 비율에 따라서 개발이익을 나눠 가지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 출자 비율을 정하는 게 뭐다? 종전자산 가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자산 가치 평가는 객관적인 가격, 10억이다, 100억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집하고의 균형, 비율 관계, 이게 상대적인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단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0.1, 0.2 이렇게 저희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격으로 표현을 하는데 가격으로 표현을 할 때 이 시세에서 시세대로 할 것인가, 시세대로 할 것이라는 거 뭡니까?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개발이익을 제하고 종전자산 가치, 본연의 종전자산 가치를 파악을 해서 그걸로 평가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조합원 피, 개발이익을 포함을 했을 때 조합원 간의 형평성이 깨지냐 마냐, 그걸 결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래 10억이었던 아파트가 있고 20억이었던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당해 사업을 딱 한다고 하니까 10억이었던 아파트에 개발이익이 피가 5억이 붙었어요.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50% 올랐죠. 그럼 20억이었던 아파트는 얼마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10억이 올라요. 그래 50% 오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동일한 이율로 올라갔으면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평가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깨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에도 5억이 붙고 20억짜리에도 5억이 붙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형평성이 깨지죠. 비율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개발이익을 포함하게 되면 원래 10대 20이면 얘는 2배가 돼야 되는데 얘는 15억이 되고, 그죠? 얘는 25억이 되면 2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평가하면 이건 바로 조합원 간 형평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큰 거 가지신 분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왜요? 저희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특히 재건축 사업은 좀 덜해요. 왜? 재건축 사업은 그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형이 아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아요, 금액이. 근데 재개발 사업에서는 어떤 분은 한 조합원이 100억 종전자산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억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희 법령상 100억이건 1억이건 어떻게? 물론 1 플러스 1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아파트 하나잖아요. 아파트 하나 배정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33평형 배정이 되면 1억짜리에도 조합원 피가 개발이익이 5억 붙고요. 100억짜리에도 5억이 붙어요. 그죠?
이렇게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건 완벽하게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깨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자산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개발이익 포함 여부가 조합원 형평성 유지에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해서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포함해서 평가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 이건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 이거 반드시 아무리 조합원님들이 뭐 민원을 넣고 그래도 이거는 제하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종호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호자산은 조합원 분양가예요. 조합원 분양가고 이거는 뭐 기준 시점이라는 게 명확히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실무 기준에 의하면 의뢰인,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는 날 반드시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이지 아니더라도 만료이지 아니더라도 제시한 날이 있으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종호자산은 어느 정도 가격으로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저는 가장 이상적인 건 시세대로 평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요? 저희는 조합이잖아요. 조합 방식. 그죠? 여러분들이 모아서 우리 집 짓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는 뭐에 의해야 된다? 원가. 내 집 짓는 거니까 당연히 원가에 의해야죠.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받고 당연히 그건 원가죠. 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 내가 내놓은 거 종전자산 평가 당연히 원가죠. 내놓고 시작하니까 그것도 원가에 포함되고 또 사업비도 원가에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 종전 플러스 사업비는 총 원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서 일반 분양 수익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거는 사업비를 까는 거잖아요. 상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은 빼요. 이렇게 해서 형성된 거를 저희는 순원가라고 얘기해요. 조합원 순원가. 어쨌건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게 맞습니다. 뭐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옛날 뭐 재개발법에서 나와 있는 그거부터 해서 저희 도정법에 나와 있는 옛날 1974년 당시에 서울시 조례 다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따지더라도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하나 또 유의하셔야 될 게 보시면 제가 평가를 해놓고 나면 딱 두 가지 민원이 들어와요. 뭐 종전은 높여줘. 당연하죠. 저라도. 그리고 또 조합원 분양가는 낮춰줘. 이게 조합원님들의 민원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주는 줄 아시고. 근데 종전을 높이면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조합원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조합원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 올라가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만약에 종전을 올렸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내린다? 그럼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비례율이 낮아지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이라는 형평성이라는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하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원가를 베이스로 해서 산정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건물 감정평가 저희 다 집합건물이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뭐 일반 토지건물도 있지만 저희 집합건물을 위주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집합건물 감정평가에 대해서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통합재건축에서 단지간 불균형이라든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게 이 집합건물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집합건물은 저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 적용할 때에는 그 사례와의 가격 형성 요인을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가격 형성 요인은 뭐 외부 요인, 건물 요인, 개별 요인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하나 더 내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 분당구청 저희 교육받는 데예요. 근데 그 밑으로 이렇게 보시면 순회동인데 최근 1년 집합건물 거래 사례가 한 2152건입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1년에 이 정도? 그러면 이걸 시계열적으로 여기만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다 또 막 2,000건, 2,000건 하면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정상적인 가격을 우리가 추정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노고는 들죠. 어떻게? 지역별로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년 전 또 그 1년 전에서 시계열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정상적인 가격 수준은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형성은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집합 건물 아파트를 평가하느냐라고 보시면 외부 요인 이건 뭐냐면요. 단지 위치. 그죠? 지하철역하고 가깝냐, 학군하고는 어느 정도 되냐, 또 주변에 공원이 있냐 없냐 여부. 단지가 소재하는 위치적인 요인을 제가 평가를 하는 거고요. 건물 요인은 이제 단지 위치적으로 해서 내부로 들어오면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냐, 그죠? 브랜드, 시고사 브랜드는 어디냐,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개별 요인은 각 세대별, 호별, 몇 호, 1동, 1200 몇 호, 요 호별로 평가를 해놓은 내용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몇 층이냐, 향은 어떻게 되냐, 구조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위치, 코너에 있냐, 어디 있냐, 그리고 저희 재건축에서 정비사업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지권, 그죠? 대지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가 된 이제 사례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 여기 보시면 이제 외부 요인, 건물 요인은 보면 다 1이에요. 이 1인 이유가 뭘까요? 같은 단지니까. 동일한 단지니까 당연히 외부 요인이나 건물 요인이 1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개별 요인은 호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러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그리고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저희 관리처분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산식 너무 잘하시죠? 그죠? 왜요? 저희 정비사업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리 이 산식을 넣어야죠. 종전 비례율은 종전자산분의 총수입 빼기 총사업비, 그게 비례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비례율에 종전, 저희 평가 금액을 곱하면 그게 뭐가 돼요? 권리가예요. 그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내가 몇 평형을 받았냐, 그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냐. 거기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그게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 분담금. 그래서 내가 내 권리가액보다 더 가격이 높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당연히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 반대로 내 권리가액이 오히려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현금으로 환급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유의 말씀을 드릴 게, 요 용어, 권리가액이라는 용어는 이 자리에서 좀 이제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권리가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죠? 누구나 다 써요. 권리가액을 용어를 쓰는데 저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가액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좀 틀려요. 법에 도정법이나 기타 등등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가액은 종전평가 금액의 비례율을 곱한 이 권리가액을 의미하지 않아요. 뭘 의미해요? 뭐만? 요 종전평가 금액만을 의미를 해요. 종전평가 금액만을. 저희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수정한 게 있는데 수정한 게 안 올라 있었거든요. 저희 경기도 조례에서도 명확히 권리가액은 종전평가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정의에 나와 있고, 저희 성남시 도시정비 조례에도 있어요. 성남시 도시정비 조례에는 시당초 권리가액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아예 명확하게 평가 금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해요? 이게 권리가액.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나중에 1+1을 받는다거나 또 뭐요? 상가이신 분이 상가받고 아파트를 공급받는다거나 할 때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규모 추산액보다 최소 분양 규모 조합원 분양가보다 커야지만 그죠? 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잖아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거 분양 대상이냐 아니냐 결정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가액은 요 권리가액이 아니라 종전자산 평가 금액만을 의미를 한다. 요거 관리처분 잘못해서 분양 대상자를 했다가 나중에 검증 들어가서 이거 아니다 해서 나오면 조합이 난리가 나죠. 그죠? 요거 항상 유의를 추진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앞에서도 말씀을 사업성 분석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아마 저희 사업성 분석 관련한 샘플을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진행을 했는데 종우 5채를 짓습니다.
5채를 지면서 3채는 조합원들이 당연히 가져가겠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는 이거, 일반 분양가는 이렇게 돼요. 여기서 조합원 분양가 산정한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원가의 기준을 해서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총 분양 수입이 나와요. 분양 수입이 나오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하죠. 건축 연면적에 이 사업비는 저희 그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 무대비용까지 다 합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에서 조합은 총 분담금을 결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는 돈, 이거 현금 유출이죠. 총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에서 이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뺀 요게 이 사업의 총 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요 총 분담금이 되는 거고, 요거를 조합원들끼리 어떻게 쪼개서 낼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종전자산평가, 종무자산평가에 의한 관리 처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정한 요 샘플에서 비례율을 산정을 하면 딱 비례율이 100이 나오죠. 그죠? 자, 왜 100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전자산평가 그리고 종무자산평가에 대한 원칙만 지켜지면 어느 사업장이든 비례율이 10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100이 나와야 돼요? 우리 도정법 89조에 보면은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되면 어떻게 돼요? 해산하고 청산을 하게 되죠. 청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 남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로잖아요. 이 제로라는 건 뭐예요? 비례율이 100이라는 얘기예요. 10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항상 종전자산, 종무자산 평가에 있어서 원칙만 지켜주면 항상 모든 사업장에서 비례율은 10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비례율이 100이 안 나오느냐? 원칙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요? 네, 종무자산 평가가 원가에 의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보통 되죠? 일반 분양가의 85%, 일반 분양가의 90% 이렇게 그냥 정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비례율이 100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비례율은 관리 처분을 위한 거지 사업성 자체, 사업성이 좋냐 나쁘냐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어요. 앞에서도 들으셨잖아요. 이건 허수예요, 허수. 물론 원칙만 지켜지면 이 비례율 자체도 객관적인 사업성 지표로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됐다 실질적인 업무를 한 게 한 28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사업장도 원칙이 지켜진 사업자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사업성이 있어 없어 라는 거를 판단하시려면 밑에 있는 거, 내가 34평을 받으면 이 아파트가 얼마나 갈까? 한 30억 갈까? 그래 30억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지? 20억이네. 근데 30억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분담금을 5억을 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드린 돈이 얼마입니까? 20억 플러스 조합 분담금 25억 하면 그렇게 해서 받은 아파트가 25억 주고 받은 아파트가 30억이래요. 그럼 이 사업 해야 돼요 말해요? 해야죠. 그죠?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난제는 있긴 있어요. 과연 이 종전자산 가치 이거를 내가 사업을 할까 말까 결정할 때에는 개발이익이라는 데 포함되어 있을 건데 이 개발이익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이 사업성은 항상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이미 개발이익이 거기에 다 포함됐는데 이게 여기에 그죠? 그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좀 연구나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건 있는데 어쨌건 사업성이 있냐 없냐 판단을 할 때 비례율이 아니라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셔야 된다. 시간이 아까 앞에 분이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하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야 이거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닌가. 오기 전에 봤어요. 저희 들어가서 그 전에 있던 강의 그걸 제가 이제 1차부터 쭉 봤는데 저는 이제 실시간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녹화된 거 보다 보니까 제가 1.5배속으로 봤거든요.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봤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자체 1.5배속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비례율이라는 거는 조합원 평가 금액과 조합원 분담금 간의 가운데에서 시소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죠?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저희 권리가액이 뭡니까? 종전 곱하기 비례율이잖아요. 종전이 10배 오르는 만큼 비례율이 10배 떨어져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경우에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항상 1이잖아요. 이거 올라가는 만큼 이게 떨어지면 그거 곱한 건 항상 1이에요. 그래서 권리가액은 변동이 없어요. 조합원님들의 변동. 그 권리가액은. 그렇기 때문에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조합원님들의 총 분담금은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비례율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죠. 이게 어디서 만들어진 지표예요? 일본 재개발 사업에서 만들어진 지표죠. 옛날 저희 도시재개발법 만들 때 일본 재개발법 그대로 따오고 거기에 있는 관리처분 내용을 따오면서 가져온 게 비례율이에요. 일본에서 비례율이라는 지표를 왜 만들어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사업 관리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뭐요? 조합원간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표예요. 그래서 저희도 비례율이라는 걸 관리처분에서 항상 적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비례율만 적용을 하면 과연 모든 조합원님들의 어디든지 형평성이 유지가 되느냐 의문이 생기죠. 근데 비례율만 적용하면 형평성이 유지되는 줄 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비례율이 적용되더라도 세 가지 요건 이 지켜져야지만 형평성이 유지가 돼요. 그래도 이제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다 알면서 또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유도리도 부리고 이러시면서 약간 그런 조정이 있지만 어쨌건 그런 세 가지가 지켜지기만 하면 비례율에서 의한 관리처분은 형평성이 유지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관심사인 저희 노후계획도시 통합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의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이렇게 동일 단지에서 환경평가하는 것도 어려운데 과연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통합재건축에서 이게 과연 형평성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죠? 통합재건축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저희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기본적인 방침이 뭡니까? 대규모 블록화, 그게 뭐예요? 통합이죠. 통합에 의해서 뭘 확보하겠다? 정비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그걸 조건으로 전제로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죠. 그죠? 별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하실 거니까. 그리고 법상 혜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여기 적혀있는. 근데 이런 통합재건축이라는 게 비단 저희 노후계획도시에서만 이게 등장한 거냐? 아니죠. 서울에서도 통합재건축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통합재건축을 하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해서 잘 마무리된 사업장도 있죠. 매일같이 있지만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갈등이죠. 갈등. 주민 간의 갈등. 특히 저희는 기본적으로 통합재건축을 하려면 여기 위에 없지만 뭐를 내놔야 돼요? 공공기업. 그죠? 내놓고 받아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내놓는 거를 단지가 다른데 어디가 얼만큼 내놓고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니까 내 문제. 내놨는데 그러면 받은 거는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재건축하기 전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가 훨씬 더 지하철역에 가까웠는데 그럼 나중에 재건축 후에는 우리 똑같은 위치 줄 수 있어? 이런 문제.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단지 간에 서로 입지도 틀리고 또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지지분, 기존 용적률이죠. 그거에 따라 대지분이 달라요. 그것도 틀리고 또 설사 대지지분이 같더라도 평형 구성이 틀려요. 어디든 만약에 소규모 평형만 쫙 있고 어디든 대규모 평형만 쫙 있으면 이것도 사업성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이런 부분 여기에 플러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공공기여에 따른 또 단지별 기여도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통합재건축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갈등 요인 해결 방법이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는데 딱히 정답은 없어요. 왜 정답이 없어요? 하나의 정답이 모든 사업장에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왜? 특성이 다 다르니까. 특성이 다르고 갈등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해결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시도됐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 있죠. 분리, 개별, 제자리 재건축. 아마 그 다음 5회차에서 아마 강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독립정산제, 뭐 독립재산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저 같은 사람에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이런 모든 거 사업성, 대지지분에 관계되는 거, 평형 구성에 관계되는 거, 위치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공공기업의 배분에 관계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종전자산이 다 남자. 이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게 쉬우냐? 그것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로직을 다 개발을 해서 이걸 개발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엄청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런 걸로 추진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로 저희 갈등 요인 해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사업 여건 단지별로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종후 신축자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게끔만 저희 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갈등 요인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감정평가 할 것인가는 제가 말씀을 좀 어디야. 앞에 분이 왜 이렇게 긴장했는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거래 가격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현실화되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어떻다?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에 의한 개발이익.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개발이익이 조합원 간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정상화 작업을 해서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단지간 평형과 사업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샘플로 보내드린 거는 외부 요인하고 건물 요인이 동일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다른 단지, 통합에 인해서 A 단지가 아니라 B 단지가 들었었다고 하면 단지에 따른 외부 요인도 달라지고요. 단지에 따른 건물 요인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 건물 면적은 똑같은데 대지 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대지권 부분에서 반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등에 의해서 조합원 간의 단지별 사업성에 대한 걸 종전자산에 반드시 가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답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대지권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 말고도 또 평가서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 통합재건축, 단지간이라든가 사업성, 기여도 이게 분명히 반영돼서 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후자산에 있어서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합리적인 배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는 표시는 없지만 종전의 규모별로 분명히 단가가 다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거 보면은 작은 평형 단가가 높고 큰 평형 단가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종전자산 평가해 놓게 되면 조합원님 간에 분분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왜 우리 평은 더 낮은 거야? 우리 뭐 단지 규모면 아파트 규모 크다고 해서 가격이 단가가 낮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관리처분, 합리적 배분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건 조그만 걸로 가죠. 종후에 큰 건 큰 걸로 가죠. 요 관리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만 유지가 되면 이때 종전자산 평가할 때의 평형별 규모 지수가 종후 조합원 분양가에 유지가 되면 큰 평 가지신 분들이 종전에 낮게 평가를 했지만 종후에 가실 때도 낮게 평가가 돼서 가져가시면 조합원 간의 형평성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보면 그래도 재건축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신축 자산에 대한 배분이 덜 일어나요. 덜 일어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법이나 경기도 조례, 성남시 조례에서도 보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
해당하는 종부자산을 배분하라.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근데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진 않아요. 별도로 있진 않지만 이거를 준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20평 계셨던 분이 종후에 30평을 간다라고 하면 종전에 30평을 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이 증가된 면적만큼 동일한 비율로 면적을 증가시켜서 가능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간의 신축자산의 어떤 합리적 배분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뒤에 조금 더 여유적으로 갖고 온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마치고요. 혹시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저건 아닌데 라는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그 사이트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격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강무진 강사님 실패 있는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분들한테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취합을 했는데요. 네, 감정평가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데 그럼 대형 평형이 매우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분이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통합재건축을 감안을 해서 각기 다른 아파트 단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저희 직권법에 의해서 대지 지분은 뭘 기준으로? 건물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4평, 만약 60평형이 30평형이면 대지 지분율이 건물 면적 대비 50%잖아요. 그러면 이 24평이면 이게 12평이 돼야 돼요. 근데 10평으로 오신 걸로 봐서는 아마 다른 단지, 통합재건축에 의해서 다른 단지를 가져가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24평형, 10억을 24평형으로 나누고 20억을 60평형으로 나누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단가가 당연히 이렇게 되죠?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분은 이런데 평가를 이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가격 형성된 만큼 종목 평가할 때 그거를 그대로 반영을 하면 이분이 거기로 가시고 60평형이 10평형으로 가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가격 균형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 처분이 만약에 종전은 얘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단가에서 종목 평가할 때는 두 개를 같이 평가했다? 동일하게 이거는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깨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자산과 종부자산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야지만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만약에 이랬는데 종부를 같이 평가했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평가사님 선택해 볼게요. 네. 그렇게만 유지가 되면 요거는 형평성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질문하신 분 혹시 와 계세요? 질문하셨는데 안 오신 거예요?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온라인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2025년 5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죠. 그죠? 네, 발표했습니다. 거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정비용적률에서 중전용적률을 빼신 거를 보면 정비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비용적률에서 얼마만큼 더 늘었냐. 그러니까 저희 특별정비계획에서 종전보다 126%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준 거예요. 그죠? 여기에 10%는 공공기여 해라. 그리고 부지 면적이 5만 평이니까 이걸 곱해서 뒤에 감정평가에. 근데 저희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 감정평가액이 뭐냐면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토지 단가예요. 토지 단가. 네. 종후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 토지 단가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어느 분이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빼면은 이게 용적률이에요. 그죠? 이게 공공기여에 해당 용적률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거기에 부지 면적을 곱하면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는 연면적이잖아요.
연면적이면 거기에 곱해져야 될 단가는 연면적당 단가든지,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토지 단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식이 조금 약간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예, 분명히 소지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만간 논의를 통해서 수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막 이렇게 막 깊이 파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취미다 보니까 성질이 좀 더러워요. 그런데 제가 요 7페이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7페이지에서 보면 이렇게 샘플을 닫아서 한 800억 정도의 공공기여금이 발생한다라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산식을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80억밖에 안 나와요. 80억밖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이건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USB로 검토한 내용 갖고 왔는데, 그거는 저희 관계자분 드려서 저희 사이트에 올리든지,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은 안 받아도 되죠? 한 분만 그래도 받아볼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질문들이 계시나요? 예. 그 세 가지 요인 중에 이게 개별 요인에 당신의 그 경무관 가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봤냐? 반영합니다. 아까 그 건물 요인은 한 일로 평가했어요. 이 건물은 우리 건축물대장 개요에나 건축물 총괄부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승인일, 구조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좀 빠졌어요. 여기에 제가 이게 누구야? 잠깐만요. 이게 저희 이제 그 예시로 들었는데 이게 개별 요인에만 들어가는 게 한 10개까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칸이 없어서 제가 그걸 지웠는데 그걸 딱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이 동별 접근성. 어느 동이 지하철역으로 더 가깝냐라든가 기타 등등 공원에 가깝냐 뭐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됩니다. 이 앞에 동별 접근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또 있어요? 예. 그 표에서 보면은 세대별 생각은 다 똑같거든요. 오류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을 위해서 엑셀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교육 자료에서 조그맣게 놓고 볼 때는 몰랐는데 크게 놓으니까 그렇네요. 이거 오류입니다. 제가 다음 교육할 때에는 반드시 포별로 다른 가격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뭐 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모두 종료되었는데요. 3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휴강 후에 강의 후기 카페에 남겨주시면은 좋은 후기 남겨주신 분들 선정해서 시장님께서 우수 학생 표창장 수여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후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5회차는 현실적인 통합 재건축 실현 방향 방안을 주제로 국내 최고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신청 접수는 오늘 저녁 7시부터 받으니까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는 무료입니다. 별도 주차권 없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